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은 7월 선진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경제 흐름과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런 시간이죠. 우선 지금 7월 첫째 주인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겁니다. 벌써 좀 영어만 나오면 우리는 좀 싫은데 이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ISM은 Institute Supply for Management 전미 공급 관리자 협회입니다. 또 우리가 콩글리시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죠. 발음도 안 좋고. 자, 이 ISM 제조업 지수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실물 경제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주식시장과 연관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가 쭉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는 주식시장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거의 50에 가까워지는 이런 시기가 딱 되면은 그때는 주식시장의 조정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 말부터 이렇게 50 가까이 근접을 했고 2019년 말엔 아예 50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죠? 자, 그때 리스크 관리를 제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워낙 그때 괜찮다 보니까 제가 뭐 채권 비중을 늘린다 막 그러면은 이렇게 주식시장 좋을 때 주식으로 먹어야지 뭐 안 떨어지나 보자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2020년 이제 초에 분명히 조정이 왔죠. 물론 이건 뭐 제가 예상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전부터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코로나까지 오니까 이렇게 조정이 좀 심하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그 이전에 뭐 2016년에도 그렇고요. 2011년에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주식시장과 연관성 높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로 이게 한 7-80% 이상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가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전부 다 주식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채권 비중을 조금씩 높여서 혹시 뭐를 떨어질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하셔라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뭐 같이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은 어쨌든 이 실물 경제를 바탕으로 움직이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조금 더 먼저 오르고 앞으로 실물 경제가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더 빨리 하락하고 이런 원리로 움직인다. 이것은 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미국 기업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해 좀 알고 싶다고 할게요. 뭐 이런 지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우리가 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기업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게 알아봐야 되고 뭐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쫙 하는 거죠. 한 200개, 400개 이상.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경기가 좋구나, 나쁘구나 이걸 딱 캐치할 수 있겠죠.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 조사하는 시간에 미국의 땅덩이가 너무 넓어서 그것만 해도 몇 달이 지납니다. 그래서 조사가 딱 끝나고 나면 그 지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지표가 되겠죠. 뭐 전화로 돌린다고요. 그렇다고 사실 뭐 기업들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뭐 전화한다 그래서 기업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뭐 제대로 알려주기는 하나요? 솔직히 우리가 영어가 안 돼요. 뭐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막 떠들어대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답변을 해주는데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어쨌든 이런 지표가 없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미국의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이런 수고를 덜어주는 고마운 단체가 바로 ISM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죠. 얘네들이 미국의 400개 이상의 기업에 매달 설문조사를 합니다. 신규 주문 상황은 어떠냐, 그리고 생산은 어떠냐, 고용은 어떠냐, 그리고 고객한테 뭐 납품되는 요 시간은 기냐 짧으냐, 재고, 주문, 수출, 수입 등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판단을 해서 수치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기 쉽게 지수화해서 딱 발표를 하는 게 바로 ISM 제조업 지수인 거죠.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인터넷만 두드려 보면 사실 필요한 정보들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좋은 정보가 저한테 건너 들어와도 혹시 이거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날려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신규 주문, 생산, 고용, 뭐 납품, 재고, 주문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지수화해서 발표한다고 했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식시장에 약간 선행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건 그 기업의 구매를 담당하는 아니면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관리자의 입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일단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수요죠. 지금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팔린다,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다 그러면 좀 원자재를 많이 구입을 해서 대량으로 구입할수록 가격이 싸지니까 좀 많이 구입을 하고 이게 뭐 가격을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최대한 싸게 가져오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많이 팔리는 게 훨씬 마진을 많이 남는 방법이고, 반대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데 앞으로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원자재를 조금만 가져오는 거죠. 자, 이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자기네 제품이 잘 팔리는지, 그거에 따라서 원자재를 얼마나 구입을 하는지, 뭐 실제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약간 선행한다, 그리고 경제에도 선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실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ISM 제조업 PMI 이 지수가 50 이하에 있는 시점 보면 대부분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거나 하락해 있는 구간,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좋아요. 그렇더라도 이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50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 막 다 주식 사고 막 난리가 나도 여러분은 일정 부분 계속 매도를 해서 현금화 비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채권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 어느 순간 확 폭락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밑에서 줍줍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증시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매수의 시점을 잡아보면 확률은 한 7, 80%, 100%는 없어요. 100%면 뭐 선물 옵션 투자하겠지만 한 7, 80%는 굉장히 잘 맞는다. 그리고 기간을 장기로 늘렸을 때 보면 확실히 더 잘 맞는다 알 수 있으니까, 자,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 지표 설명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기냐 뭐 이렇게 지겨워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런저런 노가리도 털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ISM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 한번 볼게요. 그림은 7월에 발표된 자료고요. 7월에 발표된 자료는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이 한 달간의 자료를 종합해서 이제 7월 초에 발표가 되는 거겠죠. ISM 제조업 PMI가 5월 달에는 코로나로 43.1포인트, 그러니까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해 있었죠. 그런데 6월에 보시면 52.6포인트로 확 뛰어 올랐습니다. 이 지표 굉장히 좋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표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죠. 일단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들 약 400개 이상 기업에서, 자, 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니까 경기도 살아날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7월에도 좀 좋아지면 좋겠지만 문제는 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그림처럼 ISM 이 제조업 지수 중에서 구매관리자 지수도 있고 뭐 생산, 판매, 신규 주문 뭐 이런 지표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거 전부 다 제가 설명드리면 좀 재미없고, 이 세부적으로 발표된 자료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신규 주문과 생산인데요. 둘 다 24%씩 증가했죠.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 그러니까 새로 주문을 얼만큼 했냐, 이걸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5월에 31포인트에서 6월에 56포인트로 이미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을 뭐 이렇게 찍어내고 분류하고 뭐 포장하고 이러는 기계를 사야 돼요. 아니면 또 그 우리 기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나 소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 중간재를 먼저 다른 기업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주문이 증가하고 나면 뭐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생산도 증가하기 때문에 24%나 증가했다. 이건 한번 우리가 봐야 하고요. ISM 제조업 생산 지표 5월 달에 33이었는데 6월 달에 57%로 역시나 똑같이 24%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말은 일단 기계를 열심히 돌렸든 아니면 사람이 뭐 직접 손으로 만들었든 그렇게 해서 생산 현장에 많이 복귀했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그리고 일단은 뭐 잘 팔렸으니까 생산을 많이 하는 거겠죠. 뭐 기업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 우리 잘 팔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고 좀 비축해 둡시다 하면서 막 사람들 막 뽑아가지고 갑자기 생산해놓고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 꺾이면 이 회사 그냥 망하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대표라도 생산해서 재고를 쌓아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자, 그런데 ISM 제조업 생산 지표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말은 수요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생산을 하려면 뭐 현장에 사람들 많이 뽑아서 아니면 다시 복귀를 시켜서 생산을 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생산도 늘었을 겁니다. 자, 그럼 ISM 제조업 지수에서 고용 지표도 발표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월간 32포인트였고요. 6월간에는 42포인트로 10포인트나 크게 증가를 했죠. 어쨌든 생산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복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생산도 많이 늘어났다. 이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지표 정도만 살펴봐도 미국 제조업체의 신규 주문, 그리고 생산, 고용,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뭐 이게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경제가 6월 한 달 동안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걸 우리가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뭐 7월 한 달간은 아직 7월 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고 8월에 이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 미국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성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6월까지 지표가 개선되는 이런 모습, 그런 걸 봤을 때 경기가 회복되는 거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우리나라 및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경제 지표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은 뒤에서 또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요것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단 다음 고용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고용 지표는 또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번 코로나를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증시가 큰 폭락이 나타나기 전 이런 구간에 실업률도 먼저 튀어오르고요.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지표가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경제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고용시장이 먼저 악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용지표를 이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좋고 경제도 굉장히 뭐 앞으로 좋을 거다 이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고용지표가 먼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한다 이러면 우리는 뭐 다른 개미들 따라서 그냥 우우하면서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현금 비중 늘리든 채권 비중을 늘리든 리스크 대비를 조금씩 하긴 해야 될까요?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주식시장은 앞으로 더 이상 오를 수도 없고 이제 뭐 일본에 잃어버리는 30년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주식 투자하다가 뭐 자살하는 사람 생기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뭔가 계속 불황이 앞으로 대공황처럼 길어진다고 뭐 그런 극단론도 많고 비관론도 많은데, 그럴 때 갑자기 고용이 조금씩 회복된다면 우리는 그때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이겠죠. 일단 우리가 왜 고용 지표를 봐야 되는지 바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한번 보면요. 우선 7월 2일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감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농업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황이 좋으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수확해야 되니까. 근데 완전 다 떨어지고 완전히 뭐 흉년이에요. 그러면 그냥 갈아엎어버리기도 하죠. 사람 써가지고 이거 따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비농업 부분만 조사를 해서 신규 고용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걸 데이터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이번 6월 한 달간 전문가들이 생각한 예상치는 한 300만 명 증가하면 꽤 많이 증가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프라이즈로 476만 명이 신규 고용으로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고용은 이번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가 다시 시장에 복귀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실업률도 12.5%로 일단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자, 여기서 오류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실업자가 되면 청구하는 게 바로 실업수당이거든요. 주간 몇 명이 신규로 신청했는지 이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것만 봐도 뭐 앉은 자리에서 천리를 보는 거겠죠. 실업수당이 점점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뭔가 역시나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이걸 캐치를 하고 주식에서 일부 현금화를 하던 아니면 채권 비중을 늘리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지표를 보면 일단 주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갑자기 좀 하락이 둔화돼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뭐 하락은 했죠. 일단 비농업 신규 고용,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세 지표를 봤는데 일단은 고용의 모든 지표들은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지표들만 봤을 때 증시에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사실 뭐 이제부터 중요한 건 7월에 이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거죠. 일단 지금까지 본 이 제조업 상황과 이 고용 상황을 보면 7월에도 뭐 개선되는 추세는 지속될 것 같다. 자, 이런 느낌이 조금 들게 하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지표가 발표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뭐 이런 근거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만 딱 하면 사실 좀 객관성은 좀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항상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긍정적인 입장을 한번 봤다면 과연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꼭 들어봐야 우리가 투자 판단을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코로나의 일변 확진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림 보시면 6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 일별 확진자가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뭐 전 고점은 이미 넘어서고 6월 초부터 시작해서 뭐 다시 쭉쭉 올라가는데 6월 중순부터는 뭐 아주 전 고점도 깨고 신자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뉴스처럼 미국의 확진자가 지금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는데 봉쇄령을 다시 내리느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봉쇄령을 내려버리면 경기 둔화가 완전히 확실해질 건 뻔해요. 그런데 봉쇄령을 내리지 않으면 지금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봉쇄령을 내리는데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의 눈치도 안 볼 수가 없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2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봉쇄령 따위는 내리지 않겠다. 자,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 주에서도 봉쇄령을 내리는 게 좀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일단 트럼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대놓고 이렇게 봉쇄를 하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어쨌든 일별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령을 내릴 수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악재가 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봉쇄령을 내리지 않으면 과연 지금처럼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냐? 어쨌든 봉쇄령을 내리든 말든 코로나가 재확산하면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바로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리뷰를 해드리면 이번 코로나에서 일단 스웨덴은 봉쇄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집단 면역이라 그래서 2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번씩 걸려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바이러스를 차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봉쇄령 안 내리겠다. 이게 스웨덴이고, 그리고 바로 국경에 인접해 있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봉쇄령을 딱 내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코로나 때 봉쇄령을 내린 덴마크나 내리지 않은 스웨덴이나 모두 경제가 똑같이 침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정부에서 봉쇄령을 내리든 내리지 않든 어쨌든 코로나가 확산되면 사람들은 알아서 외출을 꺼리고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경제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를 봤을 때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증가를 한다면 봉쇄령을 내리든 내리지 않든 어쨌든 경기는 침체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상재 이코노미스트 이분 의견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한번 홈페이지 방문하면 리포트가 있는데 이분의 리포트는 한 번씩 꼭 보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상재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내용이 미국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실업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계속 실업 청구 건수는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라 뭐 한 3개월 이상 2개월 이상 계속 실업수당을 계속 타먹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은 총 실업자보다 더 적어야 되죠. 그 중에는 실업수당을 타먹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당연히 전체 실업자보다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더 적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건 현재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61만 명 이렇고 현재 실업자는 1775만 명입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실업자보다 실업수당을 계속 타먹고 있는 사람이 286만 명이나 더 많다. 이거 진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데이터는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돈과 연관되어 있고 정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통계가 오류가 났을 가능성보다 실업자가 더 적게 집계됐다. 이런 통계 오류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업자는 현재 1775만 명, 286만 명, 거기다 플러스 알파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실업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5.9만 명 증가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악재인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해고가 되었다가 이게 끝나면 복귀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영구 해고된 사람들이죠. 복직을 못하고 2주 이상 실업수당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6월까지는 경기 부양책이 통했다 해도 7월부터는 이 코로나 2차 확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에 고용지표에서 뭔가 오류가 있다. 이게 바로 잡아질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와 다르게 실업률도 확 늘어나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확 늘어나는 최악의 지표가 나올 수 있다. 그때는 분명히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둬라.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달까지의 경제 지표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단 7월에는 일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용지표 등의 일부 지표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면 또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하고 딱 끝내버리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혼동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뭐 이거가 답은 아니겠지만 두 가지를 조합한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안 좋은 게 뭐냐면 미국의 일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만약에 일별 확진자가 다시 감소를 하고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고용지표 내에서 무슨 오류가 있었던 간에, 고용지표가 조금 몇 명이 늘었던 줄어들었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증시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2차 확산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고용지표에서 조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미국의 일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분명히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뭐 연준이 돈을 풀어서 어느 정도 방어는 하겠지만 분명히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지표가 오류가 났다. 사실은 고용 상황 굉장히 안 좋다. 만약에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자 이거는 뭐 같이 악재가 두 개가 겹쳐져 가지고 굉장히 크게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는 이런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뭘까요? 답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이 일별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계속 상승한다면 우리 리스크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금이나 채권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별 확진자 수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이제 정체를 하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당장의 미국 경제 이렇게 나빠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냥 지금 전략 그대로 홀딩을 하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저의 경제 지표를 보고 이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내린 가장 합리적이다 싶은 의견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